그럼 지금 이제 뭐 화장품 섹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안 오른 회사들도 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못 올랐다. 이제 상장 안 한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마케팅도 굉장히 또 잘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틈새 시장을 잘 노렸는데 이런 거 말고 가장 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K뷰티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경쟁력은 네. 아까 이제 서두에 나왔던 제조업체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용기의 폰테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이 K뷰티 글로벌 모멘텀의 시작이었다. 시작이면서 최대 수혜다. 그렇게 보고 있죠. 분석을 해보다 보면 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제조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은 한국이 1등입니다라고 책 제목을 쓴 게 수출은 1등이 아니죠. 수출은 프랑스가 1등이거든요. 제조량을 따져보면 아마 중국이 1등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1등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제조 인프라 역량이 1등이에요. ODM 인프라 특히. 네. 다른 나라는 제조 ODM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특히 미국이나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없어요. 이 중저가 기초에 대한 ODM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ODM은 화장품에서는 색조로 많이 갔어요. 기초는 되게 마진이 좋거든요. 예. 네, 거의 대부분 90% 무리니까. 직접 공장을 가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들의 어떤 안티에이징이나 여러 가지 주름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역량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주를 안 줘요. 그러니까 명품처럼 관리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색조는 이제 그 조색 공정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트렌디하고 하니까는 아웃소싱을 주죠.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를 제외하고 글로벌 ODM 1위는 인터코스라는 회사인데 거기는 다 색조예요. 그런데 한국이 특이하게 이 ODM을 기초로 하는 산업이 성장을 한 거고 그거는 원브랜드샵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원브랜드샵이 기초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요. R&D가 이때까지 있었던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 공장을 갖다가 만들까? 그러면 그 인건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죠? 한국은 이미 다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가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더 싸단 말이죠. 그냥 경제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한국 같은 그런 인프라가 셋업되기는 대단히 힘들다. 더구나 또 한국은 이 ODM하고 부자재가 거의 하나의 팀처럼 구성이 돼 있거든요. 미국에서 인디 브랜드 창업을 하면 너무 힘든 게 자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공장을 찾으러 하세월 돌아다녀야 되고 또 공장을 찾아도 부자재를 찾으러 또 따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또 유통을 찾으러 또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그 훌륭한 탑티어 창업의 인재들이 화장품으로 왔냐를 보게 되면 화장품이 제일 쉬웠다는 창업하기가. 왜냐하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제조는 다 네. 콜마 코즈맥스에서 완벽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유통은 실리콘투에서 그냥 직매입으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자기들은 마케팅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이 화장품 쪽으로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인프라예요. 그냥 대만의 TSMC 같은 게 지금 한국의 화장품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혀를 내두르는 게 한국의 속도. 어떻게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새로운 제품이 기획부터 출시까지가 끝나느냐. 되게 빨리 나와요. 미국은 최소한 1년 소요되고요. 리드 타임이. 일본도 자기들은 1년 이하로 그거는 안 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또 일본은 장인 정신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빨리 만들면 뭔가 성분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될까? 그래서 저기 이제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세요. 청년들이 좀 하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네. 일본 화장품 산업의 전통이 무너지네. 뭐 이러면서 또 막기도 하고. 이게 아무리 ODM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부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부자재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펀테코리아하고 뭐 코즈맥스나 한국콜마하고 거의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 통이면 끝나거든요. 그게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ODM을 하려고 해도 적절한 부자재를 찾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좌초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거 하나가 관세인데 관세에 어쨌든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관세로 인한 피해는 없어요? 관세 피해 있죠. 그래서 관세율이 10%라면은 뭐 견딜만 한데 이게 20%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데미지가 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관세가 좀 재밌는 게 재밌진 않죠. 역진적이에요. 굉장히 역진적인 세금이에요. 역진적이란 건 뭐냐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부담이 커지는 세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들. 그러니까는 이 관세라는 거는 국경을 넘어갈 때 가격이잖아요. 예. 국경을 넘어갈 때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는 가격이 리테일 가격의 50% 이하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비자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관세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디 브랜드들 정말 매출 규모가 뭐 10억, 20억밖에 안 되는 인디 브랜드들은 현지 법인을 어떻게 설립합니까? 그리고 실리콘2를 통해서도 안 돼요. 실리콘2는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 한번 검증이 된 브랜드들을 이제 직매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경선을 넘어갈 때 아마존 FBA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리테일 가격이. 그러니까 똑같이 2만 원짜리를 파는 건데 20달러짜리를 파는 건데 여기는 관세 영향이 2달러, 10%를 그대로 다 맞는 거고 대기업들의 제품은 1달러, 1달러 이하, 30센트, 40센트 이거밖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 이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존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창업 단계 이제 규모가 작아요.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좀 시장을 장악한 애들이 더 빈익빈 부익처럼 그렇죠.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수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다 보니까 어쨌든 해외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네. 지금은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하고 중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죠. 이쪽 다른 시장에 커버를 치면 된다. 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를 미국에다 공장을 차리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이제 온쇼어링 정책, 뭐 리쇼어링 정책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정말 이제 그런 관세 영향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미 코스맥스가 지금 미국에 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법인 리스트에는 목록이 있긴데 생산은 아직 안 하는 거죠. 공장은 아니죠. 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 고객은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죠. 한국 브랜드가 아니라. 이게 또 이제 함부로 그쪽으로 가기가 힘든 게 비싸지죠. 그쵸. 네, 비싸지죠.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그쵸. 여기 한국에서 쏘는 게 더 싸냐, 여기서 만드는 게 싸냐. 그러니까는 그 원가 측면에서 관세보다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근데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이제 어느 정도만 담보만 된다면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괜찮아지는 구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메이저 브랜드들 몇 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만들던 제품 미국에 파는 걸 갖다가 콜마나 코스백스한테 발주를 하는 그런 게 계약이 된 사례가 몇 개 있죠. 아, 그래요? 네, 아직 본격적으로 가셔지진 않았어요. 이게 지금 관세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는 또 최근에 이제 다이소에 입점하는 뷰티 브랜드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렴하게 다이소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 이거 다이소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인디 브랜드가 창업을 한 다음에 쭉 매출이 올라가면서 채널을 확대하잖아요. 다이소는 맨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가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아니에요. 다이소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소에 입점하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올리브영에서 이미 다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후로 다이소용 전용 제품으로 3,000원, 5,000원짜리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오디션 같이. 그럼 어찌됐건 다이소에서 뭔가 이제 실적을 내긴 조금 애매하다라는 의미일까요? 메이저 브랜드, 그러니까 규모가 큰 브랜드들은 다이소를 통해서 또 플러스 알파의 매출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신생 브랜드한테 기회가 가진 않는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한두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올리브영 최근에 뭐 보니까 아시는 분이 되게 준비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약간 오디션 같은 걸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예비 후보들을 계속 한 달 정도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한번 해보고 거기서 매출 잘 나온 거를 정식으로 론칭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옛날 그 아이돌 그거 있잖아요. 원어원처럼 이제 올리브영이 완전히 플랫폼으로 됐구나.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죽고 살고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를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수수료도 높고 판가도 비싸고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 굉장히 사랑하는데 올리브영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다. 예전에 원브랜드 샵 시장이 막 엄청나게 확장됐을 때는 이게 부작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브랜드 업체가 직접 유통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가 직접 브랜드 샵을 차렸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신규 브랜드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매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게 올리브영이었거든요.
멀티 브랜드 샵. 네. 최근에 와서는 이게 너무 거의 반독점이 돼가지고서 맞아요. 랄라블라, 롭스 같은 이런 경쟁사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는 이제 그 독점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입점하기도 너무 힘들고 예전에는 5억 정도면 인디 브랜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올리브영 입점하려고 하게 되면 뭐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마케팅도 많이 해야 돼. 그럼 저희가 화장품 만든다 하더라도 네. 올리브영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 올리브영은 그렇구나. 힘들죠. 그래서 인디 브랜드 업체들이 어차피 국내는 성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아마존으로 가고 바로 일본 Q10으로 가고 그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겠네. 왜 올리브영은 이런 상생의 의지가 없는 건가요? 근데 올리브영 입장도 생각을 해보게 너무 되면 치우니까 그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 생각해보시면 이제 이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인앤아웃 개념이거든요. 하나를 드리려면 하나를 빼야 돼요. 근데 이미 한정적인. 너무 훌륭한 브랜드들 제품들이 다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교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나름대로 올리브영에서는 공정한 룰이네요. 니네 그쵸. 들어오는 게 빠진다. 세팅이 딱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클리오가 올리브영에서 연간 1,00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클리오의 일정 제품들 갖다 빼게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만약 매출이 안 나오면. 그러면 그냥 올리브영에 투자하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화장품별로는 리스크가 따로따로 있지만 올리브영 자체에 투자하면 제일 잘 파는 애들만 모아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내 화장품 시장이 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매출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와서 사가는 비율이 아주 높진 않아요. 이제 그게 예. 지난 2년간의 모멘텀이었죠. 근데 그래도 올리브영 가면은 항상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이제 내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꽉 차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늘어나기가.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올리브영 온라인이 매출 비중이 그래도 한 25%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쪽으로도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고 외국인들 매출 비중이 한 20%가 돼요. 그쪽으로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근데 여기서 더 늘어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이제 더 많이 무비자로 넘어가는데. 해가지고서는 8월부터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올리브영에 다 또 가가지고서 관광 코스처럼 올리브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매출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반 독점인 상태에서 여기 한계까지 왔다는 얘기는 제가 만약에 회장님이라면 쯤 타이밍에 상장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게 더 성장하기 좀 한 힘들 때는 상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딱 나오잖아요. 상장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지분 예. 역학관계라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그래서 해외 진출을 도모를 하고 있죠. 어디로? 왜냐하면 이제 거의 명동 올리브영이 하나의 KBT의 성지처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명동 올리브영까지 다이렉트로 버스도 운영하고 있고 말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성수로 이제 또 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올리브영을 다 안단 말이죠 외국인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직진출하자, 일본에 직진출하자 이런 전략들이 나오고 있죠. 올리브영 진짜 기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갑자기 올리브영 매장이 막 생기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제 뭐 랄라블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코르. 마저도 이제 올리브영이 이겨버렸잖아요. 이게 약간 좀 어차피 자본주의 시장은 경쟁이 좀 있어야지 건전하거든요. 네. 이게 올리브영 입장에서도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모험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의미 있는 세컨티어가 없다는 게 약간 좀 아쉬움이죠. 그래도 뭐 생겨나지 않을까요? 결국 영원한 이건 없듯이 돈이 되는데 누군가 혼자 있다면은 나도 해먹자면서 계속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게 되면 대기업들은 이미 피를 철철 흘리면서 패했기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고 신생 마케팅 기업이나 이제 온라인 유통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화장품 플랫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서서히 이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해볼만한 회사라면 쿠팡 같은 데들이 하면 할 수 있겠다. 배달도 빨리 해준다니까. 그렇죠. 예. 쿠팡이나 이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은 철저하게 온라인 베이스거든요. 지금 틈새 시장은 오프라인의 그 마이너리그. 예전에는 올리브영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까지 다 커버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메이저리그만 커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리브영에서도 우리 오프라인에 입점을 하려면 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월 1억이나 2억 정도 찍고 와라. 그거를 사전 스크린 장치로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신규 브랜드가 올리브영 온라인 가서 월 1억 찍기 대단히 힘듭니다. 엄청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예 진입을 포기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아쉽죠? 재밌는 통통 튀는 브랜드들이 접할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지그재그나 뮤신사나 에이블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접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은 지금 그런 장이 없어요. 성수에 가끔가다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그쵸, 거. 팝업 스토어 정도. 상설 매장은 상설 멀티 브랜드 샵은 없어요. 이런 인디 브랜드들을 위한.
그럼 이게 자본력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맞아.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한번 다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 시도하기에는 너무 판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들어올 수 없는 거고. 맞아요. 근데 뭔가 누군가 들어오려고 탐은 내부는 있지만 시도를 못하는. 시도 한번 해주세요. 듣다 보니까 되게 창업의 기운이 좀 재밌네요. 그리고 되게 청년 창업 강의로도 괜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실리콘투 혼자 지금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 BNC, SB, S아시아 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아시아 BNC 이런 회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더 많이 나 워낙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이제 뭐 화장품 섹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안 오른 회사들도 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못 올랐다. 이제 상장 안 한 업체들이 많이 있죠. 이게 작년에 화장품 업종이 많이 꺾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확신이 없었던 거거든요. 네. 업황이 좋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뭐 그렇게까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무래하고 LG상하고 네, 대장 그렇죠, 기업들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대치동 사교육시장 같았다. 되게 뜨거운데 상장되는 업체는 없잖아요. 시대인재라든지 뭐 유명한 학원들이 있거든요. 상장되지가 않단 말이죠. 상장되는 회사는 메가스터디. 그렇죠. 근데 메가스터디는 좀 결이 다르죠. 대치동 사교육시장 그런 거하고 또 딱 비슷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이제 APR이 화장품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달바 글로벌이라는 대표적인 인디 브랜드가 또 상장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그 화장품 산업 실제 산업을 주식시장이 조금 제대로 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런 기업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비나우가 상장한다는 말도 있고. 예. 무다이 글로벌 지금 인디 브랜드들을 1,000억, 2,000억 되는 인디 브랜드들을 거의 쓸어 담고 있는 M&A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도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정말 산업을 온전히 주식시장에 반영을 하게 되죠. 투자 기회는 되게 많아지죠. APR이 사실 저 이제 공모주 할 때 네. 했었거든요. 너무 빨리 판 게 약간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지금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는데 상반기에도 이제 하반기에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한 20% 왔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본 건너서 중국이 안 되니까 동진을 시작한 거잖아요. 일본에 잘 상륙을 했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잘 상륙을 했고 대서양 건너서 이제 유럽 들어갔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동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전쟁 끝나면 러시아나 CS 지역 훨씬 더 또 기회가 많고 러시아에 또 한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동차 다 한국 거 탔잖아요. 그러네요. 거기 글로벌 브랜드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지금 한국 브랜드로만 다 채워지고 있어요. 달바가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한류, 지금 그러니까 한 20%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야. 그동안에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가 한 1,000억 정도 하면 다 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투 제품 금방 나오고 워낙 트렌디하고 중저가 시장은 1년 정도 성행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로 확산이 되면서 인디 브랜드들의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훨씬 길어졌고 그리고 커진 거죠. 이제 메디큐브가 화장품만 따져도 올해 매출이 8,000억 될 거거든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인디 브랜드가 어떻게 매출 규모 8,000억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미국이 아니었으면 유럽이 아니었으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국내 시장만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금액. 그러니까 어떤 바이어들이 그러죠. 작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하반기에 한국의 투자자들은 너무 작게 보는 것 같다. 자기들이 보기에 1,000억은 돈도 아닌데 1,000억 매출했다고 벌써 피크아웃을 논하고 있고 KBT 이제 시작인데 벌써 꺾였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 불닭볶음면 한참 유행할 때도 저러다 먹다 말겠지. 근데 주가가 그쵸.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단순히 그냥 화장품 얘기만 나눴는데 네.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투자 우리 종목들에서도 혹시 내가 화장품처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투자한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가 될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짧게 보는 건 아닌가? 한국인이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저 큰 거 배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